임차인분들의 행동 양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계약갱신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이 43.3%에 그쳤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고 갱신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5% 인상으로 막는 것보다 계약갱신 청구권 아껴서 더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초기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에요. 시장이 그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진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14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요, 매매 시장에서 매물 잠긴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매 가격이 잡힐까 안 잡힐까만 보세요. 그런데 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임대차 시장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 건설 부분도 봐야 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건설 부분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중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구조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1억 원, 2억 원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가속화되고 월세가 폭등하는 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지 4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분들이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최고 45%에 3주택자 가산 30%포인트,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이 되면요, 실효세율이 82.5%까지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8억 2,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손에 1억 7,5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가 급매로 가격을 더 낮춰서 팔까요? 안 팝니다. 못 파는 거예요. 차라리 들고 가면서 보유세 내고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출구를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 종료 발표 직후에 4월 초까지 서울 매매 매물이 기존 대비해서 34%나 늘었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매물 증가세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미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이 있을 거예요. 5월 9일이 지난 상황에서 집주인은 어차피 당분간 집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또 오른대. 그리고 더 전월세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어. 그럼 집주인은 세금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9일 전에 이미 집을 산 매수자들은 실거주할 테니까 전월세 시장에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5월 9일 전에 집을 산 매수자들 숫자가 전월세 시장 가격을 조정할 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금매가 풀려도 안 잡았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효과가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뛴 매물을 잡을 리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매매 거래가 절벽이 된 상태에서 전월세 매물이 기해지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이 매물 잠김에는 정비사업 차질도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경제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요, 올해 서울에서 이주를 계획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43곳 중 91%인 약 3만 1000가구가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도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가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데 그 통로가 좁아진 거예요. 매매 매물이 잠기는 동시에 신축 공급도 같이 막히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 매우 걱정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계적인 매물 푸는 전략이 구조적인 한계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신축 공급 자체가 이제 절벽이 돼버렸거든요. 한국경제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KB 부동산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16,913가구, 내년에는 16,433가구입니다. 작년에 35,452가구의 절반 수준인 거예요. 작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입주가 37,801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분당, 용인, 수지, 하남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요, 올해 입주가 아예 0인 곳도 있어요. 신축 공급은 단기간에 못 늘립니다. 인허가부터
뭐 입주까지 짧아도 4,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존 보유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단계적으로 매물을 푸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5월 9일까지 처분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개편 시그널입니다. 4월 말에 두 건의 발의안이 나왔었고요.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로는 보유세 강화 카드도 나중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의 문제는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도 쥐어짜고 비거주 1주택자도 쥐어짜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짜고 결국에 다 쥐어짜고 나면 시장엔 실거주 1주택자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매물이 나오겠어요?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부가 참고하고 싶어하는 모델 중에 싱가포르 모델이 있거든요. 자가 보유율이 80에서 90%예요. 공공분양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 같이 봐야 돼요. 싱가포르의 월세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자가 보유율이 80에서 90%라는 건 임대차 공급자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월세는 미친 듯이 비쌉니다. 싱가포르 출산율이 한국보다도 더 낮은 거 아세요? 청년층이 공공분양 받을 때까지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독립도 안 합니다. 저는 자가 보유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만 인정한다, 이런 방향으로만 너무 빠르게 가버리면 그 사이에 임대차 시장이 먼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뭐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 무주택 서민에게는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매 가격을 잡으려다가 임대차 가격이 폭등하면 결국 집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 평가할 때 매매만 보시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매매 시장 뒤에 있는 그 임대차 시장입니다. 한국경제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15,403개이거든요. 202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게 대단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노원구 보람아파트 3,315가구짜리 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0개입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2,529가구 단지에서 전세 물건 하나 있습니다. 한 단지 전체에서 매물이 한 개도 없거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같은 보도에 나온 사례인데요. 서울 반포동의 한 집주인은 세입자 신원조회를 요구하면서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상식 있는 전문직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조건까지 걸었대요. 그리고 제 아는 지인도 이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 잔뜩 넣었습니다. 임차인 그냥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높았던 전세가였거든요.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은 세입자 조건으로 딩크족 전문직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혼부부에게 세입자 자비로 집수리를 해야 되고 퇴거 때 비용 청구 못한다, 이런 특약까지 들어간 사례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영역이기는 합니다. 명백한 뭐 차별 조건이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뭐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을 해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너무 불리해요, 이거 안 됩니다, 따질 여유가 없어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바로 계약하는데 뭐 어떻게 따져요? 다음 매물이 없거든요. 협상력 자체가 무너진 시장입니다. 그러면 뭐 전세가 부담스러우니까 뭐 월세로 가면 되겠네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세 시장 더 심각합니다. 같은 5월 4일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3월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5%,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봐도 월세 비중이 50.8%로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거예요. 수도권 전체 주택 월세 비중도 67.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도 현재 전월세 매물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임차인분들의 행동 양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뉴스 기사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율이 46.85%였어요. 이사할 집을 못 찾은 임차인이 그냥 집에 그냥 머무르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요, 그 계약갱신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이 43.3%에 그쳤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고 갱신했다는 뜻입니다. 왜 안 쓰겠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요, 임차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거든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쓰는 이유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이에요. 지금 써버리면 2년 뒤에는 새로운 전세 못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5% 인상으로 막는 것보다 계약갱신 청구권 아껴서 더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 4년 더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이에요. 같은 보도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계약갱신의 보증금이 평균 7.54% 올랐어요. 5% 상한 초과해도 되니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초기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에요. 도입 초기에는요, 갱신 청구권 무조건 써서 인상률 5% 묶는 게 정상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갱신 청구권을 미래에 마치 보험처럼 맡겨두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요. 첫째, 무주택 임차인분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쓸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쓰지 않고 나중에 쓰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안 쓰고 뭐 7에서 8% 정도 보증을 올려주면서라도 4년 거주를 하는 것이, 그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증금 규모라든지 뭐 시세 추이라든지 뭐 이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5% 상한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는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시에만 작동한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수를 고민하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어요. 실수요자는 공공임대 물량과 재산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 전에 나올 매물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6월 1일 직전에 정리한 매물이 일부 풀릴 수 있거든요. 무조건 사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인 자금 여력이라든지 대출 가능 한도, 뭐 거주 계획 같은 것들을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1주택자 분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을 시점이에요. 7월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공포 심리로 매도하시거나 반대로 욕심으로 추가 매수하시거나 양쪽 다 위험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나리오별로 돌려두시고 7월에 윤곽이 잡히면 그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에 차별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있으니까요.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두신 분들이라면요, 뭐 9일 9일 그리고 12월 9일 이 데드라인 안에 양도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신청을 만약 안 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으로 가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법인을 활용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이런 옵션들을 생각을 하셔서 뭐 세무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 중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부의 이런 단계적인 매물 푸는 정책은 한 사이클을 돌면 이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어요. 만약에 공급이 본격화되고 보유세가 강화되면 가격이 진짜 잡힐 거다. 임대차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을 찾을 거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7월 정부 세제 개편안과 8월, 9월 사이에 가을 이사철 임대차 시장 추이를 보면 윤곽이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